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8도 그리고 낮에는 한 10도 올라가서 한 18도에서 20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파카 벗어 던지고 네. 그렇죠? 예, 활발하게 좀 바깥 활동도 하고 이러셔야 되겠습니다. 마스크는 쓰셔야 되겠고요. 오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암 예방의 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주말에 설레임이 있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모닝픽은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 여야가 21일 어제 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할 때마다 모수 개혁, 소득 대체율 이런 말들이 나와서 되게 말은 어려운데요. 모수 개혁이라는 건 얼마 내는지, 얼마 받는지 이걸 말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에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연금개혁은 우리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인데요. 연금 보험료율, 즉 우리가 내는 돈 이거는 기존의 9%였던 걸 13%까지 올리게 되고요. 이게 2026년부터 0.5%씩 8년간 인상이 됩니다. 이것도 1998년 이후에 28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 즉 받는 돈 이거는 40%였던 걸 43%로 올려서 받게 됩니다. 2026년부터 상향될 예정이고요.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평균 소득 수준인 월 309만 원의 2026년 신규 가입자가 만약에 40년을 가입한 후에 총 25년간 수급한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요. 이번 국민연금 개혁 이후 내야 할 총 보험료는 현재 가치로 1억 8,762만 원인데요. 보험료율이 13%로 소득 대체율이 43%로 그러니까 이제 개정이 되면 각각 오르면 내는 돈은 총 5,413만 원이 또 받는 돈은 2,170만 원이 각각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 당초 예상보다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예, 사실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 자체가 연금 소진 때문이었잖아요.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 계산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 이렇게 유지를 쭉 한다면 이 2041년에 적자로 전환해서 2055년이 되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개혁하게 되면서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 당초 예상보다 7년, 9년 이렇게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외에 또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예, 출산 군복무 크레디트가 달라집니다. 출산 크레디트는 뭐냐면요. 이 출산과 육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내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크레디트는 적용 대상이 기존의 둘째 출산부터였는데 첫째 자녀부터로 늘어나게 되고요. 첫째와 둘째까지는 각각 12개월씩,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연장해주고요. 최대 50개월로 걸려있던 상한선은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군 크레디트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게 골자입니다. 인정 가입 기간이요.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가 되고요.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노후를 안정되게 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하나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이걸 다 잡아야 되는데. 예.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가계 형편 악화입니다. 네, 가계 형편 악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예,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올해의 가계 형편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느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생경제 현황 및 전망 조사인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5%가 1년 전에 비해서 가계의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응답했고요. 개선됐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가계 경제를 100으로 설정을 해두고 현재 형편이 어떤지 물어봤더니 30에서 20% 악화했다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요. 이어서 10에서 0% 악화, 20에서 10% 악화 순서였습니다. 반면에 가계 형편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하는 응답은 0에서 10% 개선이 18.5%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10에서 20% 개선, 다음으로 20에서 30% 개선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민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물가 상승이었는데요. 물가 상승이 71.9%로 제일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실질 소득 감소, 그리고 일자리 부족, 불안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장보기도 무섭다 이런 얘기고 외식하긴 더 무섭다 네. 이러는데 이번 조사에서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끼던가요? 이거는 진짜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식료품, 외식비 이렇게 응답한 게 72%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에너지 비용, 주거비, 공공요금 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저는 여기 나온 것들 다 너무 물가가 많이 비싸졌다고 체감을 하거든요. 네. 내년도 가계경제 상황 전망을 물어봤더니 여기에는 64.2%가 악화할 거라고 내다봤고요. 개선될 거라고 응답한 비율은 35.8%에 그쳤습니다. 소득 전망에 대해서도 52.1%가 감소할 거라고 내다봤고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물가 분야에서 제일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까 물어봤더니 역시나 이 생필품 가격 안정화 조치 이걸 제일 많이 바라고들 계셨고 그 다음 에너지 가격 안정 조치 또 취약계층 선별 지원 소비 관련 세금 감면 등의 순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분야별로 숫자가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딱 정리를 해보면요. 대부분 지금 바라보시는 게 현재 나의 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 전망도 좋지 않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하여간 여전히 주말 여행지 예약 안 되고 네. 또 뭐 굉장히 비싼 오마카세. 오마카세 뭐 네네. 이런 집 예약 안 되고 어디 가면 막 줄 서 있고 난 이거는 같은 나라에 살면서 딴 나라가 존재하는 건지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죠? 네. 다 좀 살림살이가 나아졌다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은 10명 중에 7명입니다. 네, 방금 10명 중 7명이 가계 형편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10명 중에 네. 7명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번에는요, 취업률과 관련된 소식이에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 자격이 무엇인지 공개했는데요. 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면 10명 중에 7명은 취업에 성공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궁금하시죠? 네. 취득 인원이 1,000명 초과한 자격증 중에서 취업률이 제일 높은 거는요. 전기산업기사, 그다음 또 산림기능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취득 인원 1,000명 이하, 200명 초과인 항목 중에서는 에너지관리 산업기사가 제일 높았고요. 공조 냉동기계 산업기사 이렇게 취업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취득 인원이 굉장히 적은 200명 이하의 종목에서는요. 승강기 기사 그리고 생산 자동화 산업기사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근데요.
구직자들한테 인기가 높은 자격증하고 실제 취업률이 높은 자격증하고 좀 차이가 있었어요. 가장 인기가 많은 국가기술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 지게차 운전 기능사, 산업안전기사, 굴착기 운전 기능사, 전기 기능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도 취업률이 높은 자격증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까? 네,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청년층은요, 기계정비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순으로 분석이 됐고요. 고령층에서는 전기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조경기능사 순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기계정비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반면에 여성은 웹디자인 기능사,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직업상담사 2급을 딴 분들이 취업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높은 자격증하고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이 좀 다른데 다르다. 네. 취업을 위해서라면 요거 좀 노려볼 만하다 하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모닝픽, 극장에서 낮잠입니다. 두 분 혹시 평소에 좀 낮잠 주무세요? 낮잠은 저는 잘 안 돼요. 저녁에 일찍 자요. 저는 낮잠을 자요. 업무 스케줄이 없으면 워낙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낮잠을 좀 자는데 보통 이제 집에서 자거나 혹은 뭐 다음 스케줄 이동하는 차에서 자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극장에서 낮잠을 잘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낮잠, 쪽잠을 조금이라도 자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차에서 주무시거나 뭐 예전에 뭐 만화 카페 이렇게도 많이들 가셨는데 공간이 마땅치 않고 또 학생들도 학교에서도 편히 쉬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한 영화관에서는요. 단돈 1,000원에 2시간 동안 편하게 낮잠을 잘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관은요. 공식 홈페이지에 극장에서 낮잠 자실 분 구합니다. 점심시간마다 눕고 싶은 직장인, 학생을 위한 특별한 쉼터 리클라이너 좌석에서 쉬다 가세요 라고 올리면서 극장에서 낮잠 잘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여기서 영화 보러 가는 게 아니고 1,000원짜리 휴식을 위해서 극장으로 가는 셈인 거죠.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이 이벤트는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등받이와 발 받침대를 원하는 각도대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좌석 간격도 일반 좌석에 비해서 넓은 리클라이너 좌석을 단돈 1,000원에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잠이 부족한 직장인들은 좀 반가운 소식이었을 네, 그러네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00원이면 네. 뭐 금액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충분히 좀 즐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 분들이 방문했어요? 한 매체에 따르면 참여자들이 여기를 가게 된 이유는 되게 다양했어요.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회사 근처라서 궁금해서 왔다. 직장인이라 늘 피곤한데 오늘은 점심도 포기하고 편하게 쉬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0대 직장인 차모 씨는 동료 2명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SNS로 이벤트를 알게 됐고 또 평소에도 피곤하면 짧게 자는 편이라서 관심이 갔다고 하고요. 또 20대 수험생은 입시 준비 중이라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앞으로 돈을 더 내고서라도 이용할 것 같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단 극장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잠을 자는지 좀 보여드리면요. 낮잠 이용 시간인 11시 30분 이 시간이 되면 상영관이 암전이 됩니다.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음악과 영상이 재생되고요. 2시간 동안 각자만의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면 되는데 암전이 딱 되자마자 의자를 끝까지 젖히고 바로 눈을 감고 이렇게 고개를 안 보이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누워서 스마트폰 영화를 보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왜 누워만 있어도 한결 나으니까 그러신 것 같고요. 또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 이렇게 가지각색이었다고 하는데 이 영화관이 이 아이디어를 잘 짠 것 같아요. 네. 홍보를 하면서도 네. 점심시간마다 눕고 싶은 직장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늘 눕고 싶잖아요. 모두 해당되죠. 네, 가고 싶게 만든 것 같아요. 진짜 편안한 공간에서 이렇게 2시간 동안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사우나 가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잤잖아요. 네. 꼭 코 고는 사람. 코도 심하게 골아. 그러면 다른 사람 휴식을 또 해쳐요.
그 요거 해결하는 방법까지 같이 좀 주시면 해결이 되려나는 모르겠지만 외국엔 너무 아늑하다 보면 여기도 뭐 그런 분들은 생겨날 것 같은데 갑자기 떠오른 거는 이런 극장 시스템이니까 막 헤드폰 같은 거 있으면 오. 또 좋겠네요. 네. 네. 근데 여기 이용하신 분들도 영화관인 거를 잊고 있었다. 나는 안 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잠들었더라. 뭐 확실히 개운한 느낌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들 나눠주셨고요. 이 영화관 실제로 이 이벤트 시작한 후에 이 낮잠 타임에 연일 전석 매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쪽잠 잔다고 그러잖아요. 잠깐 자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2시간 동안 푸짐하게 휴식을 취하고 다음 일을 하면 능률도 오를 거 아니에요? 예,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키워드 보시면요. 아침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더해서 미세먼지도 계속 유입되겠고요. 때문에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안개가 짙은 곳이 있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먼지와 뒤섞여서 부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답답하겠습니다. 서쪽 지역과 부산, 제주는 종일 나쁨 정도를 보이겠고요. 영남도 오전까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릅니다.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 27도, 전주 20도, 대구 2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하늘도 대체로 맑게 드러납니다. 기온은 갈수록 더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22도를 보이겠는데요. 완연한 봄 날씨에 나들이 계절하시기 좋겠습니다. 먼지가 말썽이긴 하지만 바깥을 나서기엔 더없이 좋은 주말이 되겠는데요. 다만 동해안은 건조한 데다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등산이나 캠핑하실 때에는 불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뭔가 한 가지 일에 몰입해서 노력하면서 꾸준히 해나가면 그 분야의 고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고수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노하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해치기 쉬운 아이들 건강은 물론 학습 능률까지 쑥쑥 올리는 데 도움되는 학습용 가구를 만든다는 오늘의 첫 번째 고수. 그를 찾아 도착한 곳은 바로 용인의 한 스터디 카페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라곤 독서 삼매경에 빠진 남성뿐. 혹시 공부의 고수인가 싶던 찰나 책상에 이곳저곳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저기 뭐라도 묻었나요?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마감은 잘 됐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중입니다. 10년째 학습용 가구를 만드는 조성삼 씨가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고수. 그런데 학습용 가구가 도대체 뭐예요? 책상이나 조명,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 이렇게 사물함을 포함한 일체 가구를 저희는 학습용 가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려 80평 공간의 전시장에 꽉꽉 들어찬 학습용 가구들 직접 만든 거라는데요. 오랜 시간 사용할 때 어떤 고충이 있는지 또 저희 가구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해 나가고자 전시장 겸 스터디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책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건을 따로 둘 수 있어서 사용 공간은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개개인한테 맞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데 약간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는 점에서 마치 내 자식이 사용할 것처럼 하나하나 열정을 다해 제작하다 보니 어느새 전국 각지에서 인기 폭발이라는 조성삼 고수의 학습용 가구. 전화 한 통에도 불이 나게 달려가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제품을 저희한테 주문 전화가 온 거였군요. 신학기나 겨울방학 동안에는 하루에도 10건 이상의 문의 전화를 받고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한 4, 5배 정도의 매출 상승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꾸준히 문자를 주고받으며 소통해온 주문만 해도 수천 건. 조성삼 고수의 학습용 가구. 고수의 비법이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도면 작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컬러도 달라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편안한 높이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모든 과정을 끊임없이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커스텀 과정을 꼼꼼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의뢰한 소비자 맘에 쏙 드는 도면이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고수의 비법 제1점.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커스텀 과정부터 꼼꼼히 하라는 것. 이어서 다음 작업은 도면이 입력된 기계에 목재를 넣어 재단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유해 물질이 나오면 요즘 아이들 건강이 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이제로 보드로 쓰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럼 많이 비싼 거 아닌가요? 1.5배니 2배니 그 정도 가격이 나가시는지 아는데 보통 한 5% 내외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자재 비해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조성삼 고수의 두 번째 비법. 지게차 운전으로 분주한 고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혹시 오늘 오후 업무는 운반인가요? 학습실 납품이 있어가지고 납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 작업부터 제조, 설치까지 작업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일부라도 외주업체에 손길이 닿는 것보다 하나하나 본인이 직접 작업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수. 그 이유가 궁금해요. 어떤 곳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세세한 불편함까지 캐치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좋은 가구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바로 조성삼 고수의 세 번째 비법이죠. 아유, 조 대표. 어이. 아이고. 뭐 하고 있었나? 일하지 열심히. 저는 우리 조성삼 대표하고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같이 우리 이제 건축 설계업 이제 졸업하고. 아니, 전공이 건축 설계라고요? 지금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고수가 된 조성삼 씨. 건축과를 졸업하고 IMF 시절을 겪으면서 결론 내린 게 그러면 내가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워낙에 그러면 가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일단 15년간 가구업계에서 일하다 사업에까지 뛰어든 조성삼 고수. 처음부터 탄탄대로의 길을 걸었던 건 아니라는데요. 사업을 시작하는 2014년, 15년도쯤에 이제 사스라는 전염병이 퍼지면서 시장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어린이집이건 뭐 가구건 경제 자체가 안 좋아졌죠. 사업 초창기에 투자한 돈에 비해서 수익은 없고 부채는 늘어나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운영을 하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스터디 카페라는 게 이제 초창기에 도입되어 있던 시기였거든요. 운 좋게 이제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알게 되면서 현재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본인만의 확고한 철학으로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 지금의 자리에 이르게 된 조성삼 고수. 바람이 하나 있다는데요.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더 실용적인 공간, 더 아름다운 공간에 책상을 만들어주고 건강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구를 만드는 것 또한 저희의 목표입니다. 조성삼 고수의 앞날을 고수의 비법이 응원합니다. 무심결에 링크를 눌렀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다 보면 종종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때로는 본인이 하지 않은 일로 부당하게 책임을 지기도 하고요. 이럴 때 도움되는 존재이자 오늘의 두 번째 고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데요. 배지를 보니 변호사임은 분명한 사실. 오늘의 두 번째 고수는 어떤 분인가요? 의뢰인분들한테 깊이 공감하시고 열정적으로 사건에 임하시는 냉철하게 분석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고수는 바로 안녕하세요. 김웅준 변호사입니다. 17년차 변호사 김웅준 고수. 그야말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웅준 고수. 사건 하나에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1심만 진행하는데 2년 반 정도가 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증인 5명을 신청했고 저는 증인 18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랜 시간이 걸렸고 17년째 활활 타오르는 변호 열정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각종 영양제로 체력을 보충해 봅니다. 의뢰인분들께서 감사하게 건강 챙기시라고 보내준 것이어서 생각만으로도 애틋한 의뢰인들, 어떤 사연으로 만나게 된 걸까요?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과실이 있다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건도 있었고요. 무려 2,000명이 넘는 의뢰인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활약해온 고수. 현재도 70여 건의 사건에서 변호를 맡고 있다는 김웅준 고수의 비법이 궁금합니다. 한참 동안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는데요. 의뢰인 선생님께서 오랜 동안 겪었던 일을 이 짧은 시간에 말씀하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충분히 많이 들어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또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제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고수의 비법 제1장.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또 들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듣고 또 듣던 상담이 모두 끝나고 본격적인 연구와 검토 작업이 시작됩니다. 판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법률, 또 규칙, 법령과 심지어는 조례까지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맞는 법을 찾아내야 입증할 수가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상 이번에도 무한 반복되는 시간. 끊임없이 검토하고 또 검토하는 것이 바로 김웅준 고수의 두 번째 비법이라는데요. 수많은 자료를 보고 다시 봐야만 의뢰인에게 승리의 깃발을 온전하게 건네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건 하나마다 사건 기록을 보고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적절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균 1년 정도 걸리는 1심 재판까지 계속해서 모아야 하는 증거 자료들. 마치 정갈한 밥상을 차려내듯 정성껏 증거를 수집하는 게 바로 김웅준 고수의 세 번째 비법입니다. 변호사님들 모여주세요. 다짜고짜 호출된 동료 변호사들. 어떤 큰 사건이라도 생긴 걸까요? 속단에 빠져서는 또 허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님들의 생각이 어떤지 서로 의견을 나눠보고 그럼으로써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고수의 비법 제4장. 반드시 동료들과 소통하라. 늦은 나이에 시작해 어느덧 17년차 변호사가 된 고수.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은 가난했죠. 그리고 소박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공부뿐이 없다. 그때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현장부터 수화물 상하차까지 밤낮 없이 일하며 부단히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김웅준 고수. 15년 만에 합격을 하게 된 것이라서 제일 먼저 어머니께 전화를 했었는데 어머니께서 우시면서 너는 나이도 많고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최고의 대학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도 너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합격을 했다는 것은 너가 1등이다. 감개무량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법원으로 향하는 김웅준 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모습. 재판 일정에 늦기라도 한 걸까요? 변호사는 시간을 파는 직업이거든요. 항상 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틈틈이 계속해서 시간을 확인해왔던 김웅준 고수. 그리고 시간을 철저히 하는 게 바로 그의 마지막 비법입니다. 15년간 흘린 수많은 땀과 눈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김웅준 고수. 그에게도 바람이 있다는데요. 억울하고 어려운 분들 그리고 착한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변호사로 남고 싶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김웅준 고수의 앞날을 고수의 비법이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갓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우리 건강 좀 챙겨보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 아침을 이렇게 두 분처럼 활기차게 시작을 하려면 그래도 뭔가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좀 드세요 아침에? 저는 주로 이제 아침에는 전날 저녁에 먹고 싶었던 거 좀 참았다 먹는 편이어가지고 아점 겸 거의 이제 소고기 구워 먹을 때도 있고 돼지고기 구워 먹을 때도 있고 아침에?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있고 네. 저녁에 먹기 좀 부담스러운 것들을 아침에? 나만 그래? 나만? 그래 희경 씨만 그래요. 이상하다. 왜냐면 아침에는 뭔가 잘 먹고 싶어도 잘 먹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주치 선생님들 좀 궁금해요. 장민욱 선생님. 저는 아침에 바나나 견과류 주스를 잘 먹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상하네. 드시죠? 이상하네. 그러면 민혜연 선생님 아침에 이슬 드시고. 아니, 저도 사실 희경 씨처럼 먹고 싶은 걸 원래 아침에 먹었거든요. 네. 저는 주로 살찔까 봐 못 먹었던 빵 같은 걸 먹고 운동을 했었는데 아침 첫 끼에 혈당이 올라가면 하루 종일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백질 식품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릭 요거트나 반숙란 같은 거 먹으면 확실히 하루 종일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아니 아침에 진짜 이슬만 드실 줄 알았는데 뭘 제대로도 드시는 요거 다른 이슬 말고 이슬. 다른 이슬. 그리고 우리 양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굽혀펴기 운동 워낙 많이 열심히 하죠.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아니 아침에 어떤 거 드세요? 저는 사실 굉장히 아침을 일찍 시작합니다. 6시쯤 보통 이렇게 출근을 해가지고요. 하루를 보니까 아침이 길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시간 어떻게 이용해 볼까 하다가 그 우리가 빵 같은 거 되게 많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네. 그거를 평소에 저녁에 먹고 이러면 살이 찌니까 그렇죠, 아침에? 그거를 놔두가 전날 밤 먹고 싶었던 빵을 아침에 먹으면서 커피 한 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영양제 좀 많이 먹습니다. 뭐 오메가 3나 유산균 뭐 이런 거 챙겨 먹고 있습니다. 몸 생각 엄청 하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답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거 드시고 저희도 아침마다 이제 일찍 와서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아침에 우리 제작진이 주는 과자 있어. 과자 맞아요. 그거하고 커피 한 잔 먹고 아침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 끝나면 좀 허기지잖아요. 맞아, 허기지. 다 자신만의 건강의 비결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눌 건강 리모델링 주제 뭡니까?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이 두 분과 관련이 있는 주제거든요. 사진 준비했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영조랑 빈센트 반 고흐? 그렇죠.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일단은 영조는 좀 장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반 고흐는 장수는 아니니까 알았어요. 두 분 다 모자를 썼어요 지금. 두 분 다 모자 쓰셨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 예민한 거 아닌가? 예민한 거? 예민한 거 성향적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영조와 반고흐의 공통점은요. 바로 극심한 어지러움증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오, 그래요? 네. 사실 영조 같은 경우는요. 장수한 왕으로 유명을 하지만 이제 승정원 기록에서 보면 어지러움증과 관련된 언급이 무려 2867회나 나타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계속 어지러움증을 만성적으로 호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세계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도요. 이미 잘 알고 있죠.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명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또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도요. 발작이 일어나면 세상이 빙빙 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아마도 한쪽 귀에 이명이 있고 발작성 어지럼증을 호소한 걸 보면 반 고흐는 메니에르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들 많이 이제 추측하고 있어요. 저는 메니에르 병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병이에요? 예. 메니에르병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처음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자,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증상 말씀드릴게요. 자, 재발성 어지러움. 또 이 청력 저하, 그다음에 웅웅거리는 이명증. 자, 그리고 귀가 뭔가 이렇게 꽉 차 있거나 아니면 딱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충만증 이런 증상들을 특징으로 하는 뇌의 질환입니다. 자, 뇌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귀를 봤을 때 이 바깥쪽부터 외이, 그다음에 중이 그리고 가장 깊은 쪽이 이제 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뇌이 부분에는 이제 전정기관과 이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전정기관과 달팽이관 안에는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있는 뇌 림프액
이라고 하는 그런 액체가 이제 순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 액체는 매일 일정한 양이 만들어지고 또 일정한 양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량이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가 이 분비가 굉장히 과도하게 많아지던가 아니면 흡수하는데 장애가 생겨서 이게 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누적이 된다, 쌓여 있게 된다라고 하면요. 이 전정기관과 달폐기관이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뭐 청력 저하, 뭐 이명 그리고 어지러움증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이런 메니에르 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 알아볼 주제 바로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럼증의 키워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4대 어지럼 증상, 심하면 사망까지, 진실과 오해 이렇게 3개의 미리 보기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4대 어지럼 증상 이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진단명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 스펙트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원인 질환에 따라서 어지럼증의 양상, 증상도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어지럼증이 중년이나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어지럼증을 좀 호소한다라고 하시면 어떤 증상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4대 어지럼증 증상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증상은 제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자, 희경 씨 한번 사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사진 보기만 했는데도 어지러워. 지금 이거 약간 코끼리 코 10번 정도 돌고 바로 걸으려고 하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어지러움 증상이 계속 있으면 일상생활을 할 때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 어지럼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지금 방금 보는 것 같은 어지러움증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늘이 빙빙 돈다. 천장이 네. 빙빙 돈다. 이게 응급실이나 병원에 찾아오셔서 저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어지럼증을 호소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거의 한 80~90%는 귀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어지럼증을 이제 표현하는 증상들이 크게는 중추성과 말추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중추성이라고 하는 건 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말추성은 뇌를 제외한 그 위에 말초 기관들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지럼증의 한 80% 정도는 말초성인데요. 제일 흔한 건 귀질환, 그러니까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다거나 빈혈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 귀 속에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이 부분에는 전정기관과 반고리관이 있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정기관이나 반고리관은 우리 몸에서 회전 운동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기울임이나 아니면 가속도 같은 거를 캐치해내요. 그래서 이걸 뇌에서도 소뇌, 평형을 유지하는 데 하는 소뇌 기관에다가 잘 전달해서 전반적으로 내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이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좀 생긴다, 그러면 쉽게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건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병 또는 전정신경염 같은 것들이 주로 말초성에 해당하는 빙글빙글 도는 양상의 어지럼증을 동반합니다. 네, 메니에르 병은 앞서 고우가 알았던 병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석증은 자세히 뭐예요? 네, 이석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귀 모형을 준비해 봤는데요. 귀에서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은 요 관을 따라서 소리가 쭉 전달이 되죠. 그러면 네. 여기 보시는 요 고막이 울려서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막 뒤쪽 부분에는 이제 뇌의 기관 중에 바로 반고리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좀 동그랗게 마치 원형처럼 이렇게 좀 붙어 있죠. 네네. 근데 요 반고리관들이 모여 있는 요 한 가운데 부분, 바로 요 부분에 이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요 모양이 마치 알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난형낭이라고 부르는데요. 난형낭 안쪽에 붙어 있는 이석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요 동그랗게 생긴 반원 모양의 반고리관 쪽으로 빠져버리면 우리 몸의 회전 방향을 느껴주는 이 반고리관에서 이상 신호가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돌고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어머. 이 반고리관이 3개가 있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빠졌는지에 따라서 내 몸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 회전하는 느낌도 달라지게 됩니다. 희한하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의 눈을 보고 어느 방향의 반고리관으로 이석이 빠졌는지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제 정말 친한 친구도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갔더니 이석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이석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예. 안타깝게도 이석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석의 이 개수가 좀 비정상적으로 좀 많아지는 환경이 되거나 아니면 이석이 약간 이제 빠져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게 벗어나는 그런 조건이 좀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이게 이석증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복용한 약물의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 이제 외상을 입었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이런 문제들이 이석증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또 귀에서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질환이 전정신경염? 네, 맞습니다. 뭐 이거는 뭐예요? 아까 이 귀 모형에서 바로 여기가 이제 소리를 듣는 고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고막 안쪽 뒤쪽 부분에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것이 바로 전정신경입니다. 청각신경이기도 하죠. 청각신호와 전정신호를 다 받게 되는데요. 어지러움증을 담당하는 신호가 이제 전정신경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신경에 염증이 발생했을 때 전정신경염이 생깁니다. 대개는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 때문에 전정신경염이 잘 생긴다고는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정신경염이 생기면 초반에 극심한 어지러움증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데 이때 어지러움증이 지속되면서 구토, 또 메스꺼움 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장도 완전히 다 뒤틀리게 되는데 이때는 진정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좀 하게 되고요. 이런 급성기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은 오랫동안 진정제를 사용하는 건 적절치 않으니까요. 이때는 진정제를 빼고 일상생활을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는 방식으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네, 지금 세 가지를 들었거든요. 메니에르병, 이석증, 그리고 마지막이 전정신경염인데 이게 공통점은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러움이 있는 거라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증상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완벽하게 얘네들을 감별 진단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특성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일단 이석증은 조금 더 급성기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자세를 확 바꿀 때, 그러니까 돌아서 눕거나 확 일어난다거나 또는 이렇게 갑자기 움직일 때 잠깐 1, 2분 정도 굉장히 팽그르르 돌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진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좀 급성이라고 하면 이석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메니에르병은 한 20분 정도 이상 조금 더 길게 어지럼증이 지속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길게 유지된다고 해도 12시간 이내, 많아봤자 24시간을 넘기지는 않는 편이에요. 다만 재발이 워낙 많고요. 또 증상이 있을 때 청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동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강력하게 메니에르병을 의심을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만성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어지럼증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수일에서 또는 몇 주 정도까지도 좀 길게 유지가 되고 굉장히 극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얘기하신 것과 같이 오심이나 구토와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이런 식으로 좀 증상의 기간 차이가 가장 큰 세 가지 병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대 어지럼증 증상부터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아볼 텐데 이번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자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지러움증의 증상, 이 네모에 떠 있는 기분이 들고 멍하다. 자, 이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를 한번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거는 지금 떠 있는 거는 물 아니면 하늘이거든요. 그렇지. 하늘에 떠 있는 기분 아니면 물에 떠 있는 기분? 뭘까요? 그냥 하늘인가? 이거 애구나. 나는 그냥 붕 떠 있는. 붕에 떠 있는 붕에는 못 뜨니까. 붕에는 못 뜨니까. 하늘 아니면 물일 것 같아요. 뭐예요, 그렇죠. 선생님? 자, 정답은 물입니다. 물. 물에 떠 있는 기분이 들어가다. 그렇죠. 예,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은 주로 사랑할 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로맨틱해라. 아, 그렇죠. 예. 자, 물에 떠 있는 느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가만히 자기가 누워 있어요. 아주 안정적으로 딱 누워 있는데도 이게 딱 평평하게 있는데 아주 안정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물이 떠 있는, 둥둥 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나 붕 뜨고 멍한 느낌이 같이 들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뜨는 게 아니라 땅 속으로 몸이 이렇게 쑥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럴 때는 만성 어지러움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주 드시는 이 피부약, 뭐 감기약 이런 데는 항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항히스타민 성분을 좀 이렇게 뭐 감기에 걸려서라든지 이렇게 면역력이 좀 저하되고 기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드시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좀 어지러움증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거나 불안함이나 우울함, 또 초조함 같은 것들이 지속될 때에도 어지러움증이 좀 생기기도 하죠. 이때 자율신경 장애가 생기면서 혈압의 조정 능력이 떨어지면서 뇌의 기능도 살짝 떨어질 수 있고 어지러움증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신경정신과적 영역에서 심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함이 이제 공황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고 또 심각한 우울증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시민성 어지러움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실제 대학병원을 찾는 많은 어지러움증 환자분들의 약 40%가
시민성 어지러움증으로 최종 진단을 받기도 하니까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적인 어지러움증을 겪고 있다면 혹시 이런 정신과적 영역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보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알아볼 4대 어지럼증 증상 중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눈앞이 하얗고 아찔하다입니다. 희경 씨는 혹시 이런 증상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주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 한번 다이어트 할 때 제가 또 땀도 빼보겠다고 찜질방에 간 거예요. 그래서 땀을 빼고 이렇게 숙여가지고 나와야 돼서 숙여서 나왔는데 일어서자마자 맞아.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고 어지럽더니 진짜 한 2초 정도 기절한 적이 있어요. 진짜. 저도 이런 어지럼증이 왜 생기는 건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희경 씨가 지금 너무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얘기하신 것처럼 눈앞이 하얗고 아찔하고 또 이렇게 시야가 흐려지면서 초점이 안 맞는 듯한 증상이 주로 낮은 자세로 있다가 확 일어날 때 생기거든요. 맞아요. 바로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성분들에게 많이 생기고요. 체액량이 좀 부족했을 때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오래 누워 있거나 낮은 자세로 앉아 있다가 확 일어날 때 이런 증상이 유발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혈압이라는 게 있어서 혈액을 전반적으로 우리 몸 곳곳으로 잘 뿜어내 주잖아요. 근데 누워 있을 때는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심장의 위치와 머리의 위치가 비슷하다 보니까 머리까지 혈액 공급이 잘 돼요. 근데 내가 갑자기 탁 일어난다. 그럼 순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머리가 위로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저혈압 때문에 머리까지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아찔한 느낌이 들게 되고 조금 더 이렇게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뿌옇거나 초점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중년 이상의 분들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혈관 자체가 딱딱해지면서 탄력을 잃게 돼요. 그러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혈압이 바뀔 때 이 변동성을 제대로 몸에서 받아들여주지 못하면서 생기게 되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은 그래도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이렇게 중년 이상의 분들은 아까 희경 씨 얘기한 것처럼 순간적으로 실신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힐 수도 있고 골절과 같은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병이기도 하죠. 근데 중년 이상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잘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근육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특히 다리에 근육이 감소를 하게 되면 이 정맥 안에 있는 혈액들을 이제 동맥, 그 심장으로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이거를 충분히 잘 끌어올려서 이 심장으로 보내주지 못하게 되니까 심장 안에서는 혈액량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심장에서 이걸 짜내서 머리로 피를 보내야 되는데 그 양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러한 이 어지러움증이 잘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유는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보면 팔다리는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쵸? 보통 이제 수의근이라고 하는데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내 몸 속에 있는 장기들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변비에 걸렸으면 장이 좀 열심히 짜내가지고 좀 변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뭐 심장 박동수가 막 기분이 안 좋아서 막 올라갔을 때는 좀 심장아 좀 천천히 뛰어라, 나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죠. 안 돼, 안 돼. 내 맘 같지 않아. 이런 것들을 바로 조절하는 게 바로 이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자율적으로 이 각 몸 안에 있는 각종 이 장기들이 각종 환경과 상황에서 잘 그거에 맞춰서 적응을 하고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이 자율신경의 이 기능인데 이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장기들이 뭐 마음대로 좀 잘 조절이 되지 않겠죠. 특히 이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잘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년 여성분들은 근육량, 특히 다리 근육 중요하다는 말 저희가 뭐 거의 매주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 집에 그 빨래 건조대가 하나 더 생겼더라고요. 사이클이라고. 그거 좋아요. 큰일입니다. 네, 다리 운동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4대 어지럼증 증상. 마지막으로 알아볼 어지럼증 증상 뭔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증상은 사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 네. 첫 번째 사진이 빙글 도는 거였잖아요. 자, 이번 사진 한번 보시면서 희경 씨 어떤 느낌 드시나요? 저 유일하게 이 사진은 기분이 좋은데요? 네. 지금 집이 몇 개야 도대체? 우리 집이 몇 개야? 한 4-5개 되는 것 같은데. 지진 난 것 같아요. 지진. 집이 흔들리잖아. 이렇게 모든 사물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겹쳐 보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TV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사물이 겹쳐 보이는 방식
또는 이제 오, 약간 어지럽다. 기울어져 보이는 방식으로 네. 어지러움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4대 이 증상 중에 가장 위험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시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그림을 보여드린 건데 이런 현상이 있을 때에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뇌까지요? 이렇게 뇌 기능의 문제 때문에 어지럼증이 발생한다면 100% 손해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100% 손해와 관련된 문제다 이러셨는데 손해는 여기에서 어디에 있는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 뇌 모형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뇌 네. 모형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뇌가 들어 있죠. 자, 그래서 뇌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우리의 머리 안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들어 있는 건데요. 예. 이 위를 차지하는 대부분이 대뇌가 되겠고요. 되네. 그리고 지금 여기 민트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이 뒤에 네. 뒤통수 쪽에 붙어 있는 이 작은 것이 소뇌입니다. 이제 대뇌 다음으로는 이제 그 두 번째로 큰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방향을 돌려서 설명드려 보면 이렇게 이제 생긴 거죠. 네, 그래서 뒤통수 쪽 이쪽 부분에 붙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신경의 이 미세한 운동신경 조절 능력 그리고 또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바로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술 많이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네. 술 많이 먹으면 어떤 느낌 드시죠? 갑자기 이제 뭐 잘 못 걷고 비틀대고 아니, 길이 어지럽고. 일어나더라고요. 길이 난 달라붙던데요.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무너지기 때문인데 바로 이 소뇌가 망가지면 마치 내 주량을 넘어선 만큼 굉장히 많이 술을 마신 것처럼 그렇게 균형 감각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비틀비틀하게 되고 말을 하는 것도 좀 어눌하게 나온다거나 네. 손짓이나 발짓이 좀 어눌하게 운동신경 조절이 잘 안 된다면 바로 이것은 뇌, 그중에서도 소뇌 쪽 문제일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그 우리 봤던 키워드 중에 심하면 사망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뇌질환하고 관련된 어지럼증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뇌질환에 의해서 발생한 어지러움증이라면 대개는 지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소뇌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소뇌 쪽이나 또 소뇌 바로 앞쪽에 위치하는 뇌관 쪽으로 공급되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네. 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제 심각한 뇌경색으로 발생하면서 사망에도 이르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주로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는 근본적인 이제 원인은 뭐 혈압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혈관에 상처를 입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서 혈관 벽에 이 중성지방과 같은 콜레스테롤 입자들이 많이 침착되면서 혈관이 두꺼워지고 결국 이제 막히면서 소뇌경색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소뇌 쪽으로 진행하는 이 혈관이 여기 제가 빨간색 이렇게 모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빨간색 모형이 바로 척추동맥이라는 겁니다. 이 척추동맥과 척추동맥이 이제 두 개가 합쳐져서 위로 올라가면서 기저동맥으로 합쳐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이 소뇌로 가는 혈관들이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가 이제 다칠 수 있는 게 이 척추동맥이 우리 척추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목에 심각한 충격을 입었을 때도 이 척추동맥에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 동맥경화가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살고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큰 충격을 받고 뭐 뇌진탕 같은 것들을 겪고 나서 이 척추동맥이 찢어지면서 소뇌경색이 오시기도 하는데요. 저한테 이제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심하게 머리가 이제 흔들리다가 척추동맥이 꺾이면서 찢어져가지고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소뇌경색으로 찾아오셨던 아주 젊은 남성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래전에 택시 기사님이셨는데 이렇게 후진할 때 이렇게 고개를 예전에 많이 꺾고 했었잖아요. 그걸 꺾는 동작에서 척추동맥이 찢어지면서 소뇌경색이 찾아와서 극심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찾아오셨던 기사님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이 소뇌경색의 골든타임도 일반 뭐 뇌경색과 동일한 거예요? 보통 이제 뇌경색의 골든타임을 6시간 정도로 보죠. 소뇌경색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시간. 네. 그런데 이제 소뇌 쪽은 이 소뇌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소뇌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이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숨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숨골도 역시 소뇌와 같은 혈관에 의해서 먹여 살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소뇌경색이 찾아왔다면 이 숨골도 같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숨골이 망가지게 되면 불과 2, 3일 사이에 호흡부전이 생기면서 사망에 이르길 수도 있는데요. 이 뇌경색 발생 초기에, 그러니까 소뇌경색 발생 초기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숨골 쪽이 막히는 현상들이 없고 단순히 소뇌경색만 찾아왔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소뇌가 붓기 시작하면
또 숨골을 압박하면서 결국 나중에 숨골 압박 현상으로 또 호흡 부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도 대응이 매우 중요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만성기적인 치료로도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야, 이 손해경색 위험하네. 무서워. 그럼 이거 어지럼증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손해에 이상이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어지럼증이 있을 때 이게 나의 뇌의 문제인지 아니면 귀 속의 문제인지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법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재영 MC님도 나와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희경 네, 씨가. 저도 궁금해요. 네. 저는 왜 손해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번에는요. 손끝을 맞춰보는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바로 손의 기능을 평가하는 동작으로 병원에서도 실제 신경과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테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팔을 좀 벌리고 한번 서볼까요? 네, 좀 이 정도 넓이로 서서요. 먼저 제가 재용 MC님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먼저 코끝에 가볍게 맞추시고요. 제가 손을 뻗으면 제 손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맞춰보시고 여기.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 한번 맞춰보실까요? 이렇게 코끝과 손끝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이런 동작은 굉장히 정교한 운동신경의 조절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희영 씨도 한번 해볼까요? 네네. 끝에 맞춰보고. 이거는 약간 눈 맞는 게 아니라 코 맞는 거 아니에요? 자, 맞춰보시죠. 네, 좋습니다. 여기요. 다시 코요. 여기요. 여기요. 네, 좋습니다. 아주 절도 있게 정확하게 이렇게 짚으실 수 있었잖아요. 이제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손뇌에서 이 운동신경에 대한 조절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손끝 맞추기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손해경색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까 빨리 병원을 가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누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검사잖아요. 근데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손을 양쪽으로 조금 이렇게 사선으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네. 코끝을 가볍게 짚어보고 또 반대쪽으로도 짚어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상적이잖아요. 눈을 감고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정확하게 짚어내실 수 있죠. 이 매우 정교한 동작인데요. 바로 이런 동작을 통해서 손의 기능을 보실 수 있는데 만약 오른쪽 손이 안 된다. 왼쪽 손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는 막 이렇게 된다 하면은 손해 쪽에 문제가 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실시하는 바로 손등치기 박수법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우리 박수 칠 때 이렇게 한번 쳐보실까요? 네. 자, 근데 뒤집어서 손등으로도 박수를 칠 수가 손등. 있죠. 네, 자, 번갈아 가면서 좀 빠르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쪽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 손 뒤집어서 네, 손바닥을 뒤집으면서 손등 박수를 열심히 한번 쳐보십시오. 네. 자, 이런 동작도 역시 굉장히 빠른 방향 전환과 관련된 운동신경의 조절 능력인데요. 만약 왼쪽 손뇌가 망가졌다면은 오른쪽 손이 뒤집는 동작이 잘 안 돼서 좀 어눌하게 될 수 있고요. 오른쪽 손뇌가 망가졌다면 왼손 뒤집기 박수가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손등치기 박수를 통해서도 손해경색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내가 오른쪽이 조금 약한가 보다. 이쪽은 잘 되는데 이쪽은 조금 더 그렇죠. 돼. 이쪽이 이제 덜 돼요. 운동신경의 발달이 조금 더딘 그렇구나.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 이번엔 운동은 뭐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내 손해가 안 좋다 또는 나의 평형 감각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능력이 떨어졌다고 이제 알 수가 있겠는데 이때 좀 개선할 수 있는 운동법도 있으면 좋겠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시력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법을 찾아왔는데요. 제가 볼펜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볼펜만 있으면 돼요? 자, 이 볼펜을 이용해서 하는 눈 안구의 운동법을 먼저 한번 해볼 건데요. 네. 볼펜을 끝까지 한번 쭉 뻗어서 볼펜 끝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그 상태에서 시선을 볼펜 끝에 고정을 시켜놓고 가까이 천천히 한번 당겨볼까요? 이렇게 눈알 모으기. 우리 어릴 때도 이렇게 눈이 놀이 많이 보이는 것 했잖아요. 이거 띠용용용용용용 할 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구의 근육을 풀어주고 다시 천천히 뒤로 밀면서 네, 안구의 근육을 다시 한번 풀어주는 거죠. 어릴 이런 때 많이 동작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일단 기본 동작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네, 동작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물과 멀리 있는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안구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근육을 서로 다르게 사용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연습을 해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눈알 굴리기 연습이 좀 됐으면은 이번에는 좌우 또 상하 방식으로 눈알을 크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위쪽을 한번 크게 쳐다보시고 다시 아래쪽을 한번 크게 내려다보고요. 그리고 좌측을 쳐다봤다가 오른쪽을 한번 쳐다봐 주시고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쭉 한번 눈알을 굴려볼까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아마 이 동작을 하면서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천천히 눈알을 굴리면서 또 시계 방향으로도 한번 조금씩
천천히 굴리면서 네, 이렇게 눈알을 움직여주는 외안근을 풀어주는 좋은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안근이 어느 정도 풀렸다면 다시 한번 볼펜을 좀 들어볼까요? 네. 볼펜을 좀 멀리 끝까지 떨쳐주시고요. 시선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번에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볼 겁니다. 내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면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눈알을 왼쪽으로 굴려야겠죠. 네네. 그래서 고개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으로 네, 눈알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전정 안구 반사 기능을 회복하는 운동법입니다. 약간 자, 이렇게 쪼려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쪼려보는 느낌입니다. 멀리 있는 사물이나 아니면 지금 TV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TV 보시면서 화면에 고정시켜 놓고 네, 고개 운동을 해주셔도 좋고요. 자, 도리도리 운동 끝났으면은 위아래로 끄떡끄떡하는 방식으로도 네,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쪽으로 기울여보는 갸우뚱 하는 방식으로도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다면 더욱더 좋은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운동을 통해서 눈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눈과 고개를 움직일 때 회전 방향을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반사 기능이 좋아지는 건데요. 네. 자, 이번에는 그래도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운동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팔을 한번 양쪽으로 네, 쭉 뻗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 볼 건데요. 왼쪽으로 먼저 천천히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면서 왼쪽 발로 네, 지탱을 하고 서보는 거죠. 이때 다리를 살짝, 네, 오른쪽 다리를 살짝 떼보셔도 좋고, 네, 떼었다, 댔다, 네, 떼었다, 댔다 이렇게 하시면서 균형을 잡아보셔도 좋습니다. 자, 균형이 정확하게 잘 맞았다면 다시 천천히 반대쪽으로도 이동하면서 내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느낌을 정확하게 느끼셔야 하고요. 다리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무게중심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무게를 계속 이동시키고 균형을 잡아보는 연습도 해보시고요. 네. 자,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시켰다면 앞뒤로도 한번 이동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앞으로도 천천히 이동하면서 뒤꿈치를 살짝 들어보고요. 네, 그리고 또 뒤로도 이동하면서 앞꿈치를 살짝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실 때는 뒤로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뒤에 벽을 하나 두시고 하시면 더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후 그리고 또 좌우로 무게중심의 이동을 느껴보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손해가 좋은 모양이다. 땅땅땅땅땅땅땅. 네, 이렇게 해서 전정 기능이라든지 균형 감각을 찾을 수 있는 운동법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꿀팁이에요. 선생님, 근데 그 눈동자 굴리기 하다 보니까 저는 살짝 어지러운데 이건 괜찮은 거죠? 네, 살짝 어지러울 굴릴 수는 때, 있죠? 네, 이때는 이제 전정안구 반사 기능이 살짝 떨어진 거니까요. 평소 이런 움직임을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조금씩 반복해 주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네, 잘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 어지럼증의 마지막 미리 보기 키워드입니다. 어지럼증과 관련된 진실과 오해 좀 살펴볼 텐데요. 어떤 진실과 오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어지럼증은 잘 먹으면 낫는다입니다. 이거 좀 맞는 것 같아요. 뭐든 좀 잘 못 먹으면 어지럽잖아요. 든든하게 먹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아요. 영양분이 부족할 때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지요. 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의 어지러움증은 잘 못 드셔서 영양분이 부족해 생기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외에 다양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사실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좀 어지럽다. 이런 것이 정말 내 몸에 뭔가 영양소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너무 오히려 과도하게 영양분을 섭취하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병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원인 진단 받으시고 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외래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좀 많이 약간 그런 특성이 있는데 뭔가 약간 의학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뭐 기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제 외래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사로서는 좀 소식을 하시거나 금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와서 꼭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음식을 먹으면 좀 소화가 잘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잘 먹어야 돼. 먹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약간 과도하게 드시는 거는 오히려 약간 병을 키우거나 잘못 진단할 수 있으니까는 좀 약간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을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어지럼증을 느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변에서도 보면 맞아. 여성분들이 조금 남자보다 맞는 그런 것 것 같아요. 네.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통계적으로 어지럼증은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서 이석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에 취약한 50대 이후 여성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한 2~3배 정도 더 많이 이석증이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또 메니에르병 역시도 여성이 남성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이 발병을 합니다. 특히 40에서 60대 연령이 전체 환자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여성 환자들에게 유독 많은 이유가 이제 호르몬의 변화를 여성분들이 더 많이 겪기 때문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달이도 이제 월경 주기 전으로 호르몬이 계속해서 변하고 특히나 완경이 되고 나면 이후에도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를 끼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체액의 문제나 여러 가지의 신체 변화들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좀 더 취약한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데 실제로 어지럼증의 8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전정기관이 보통은 한 55세쯤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전보다는 확실히 균형을 잡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실수록 좀 더 이런 어지럼증에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늘 이런 거 중년 여성이 더 잘 걸린다, 위험하다고 하는지 속상합니다. 속상해. 자, 어지럼증에 대한 진실과 오해 이어서 보시죠. 자, 어지럼증은 추우면 더 심해진다입니다. 희경 씨 어떤 것 같아요? 확실히 추울 때 제가 이렇게 움츠렸다가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이거 궁금해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실제로 추울 때 어지럼증을 더 많이 호소하고 실제 환자분들도 더 많은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체열이 방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율신경 기능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중에서 이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게 되는데 이때 혈관이 심각하게 수축하면서 말초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귀 쪽으로 들어가는 전정신경 기관 쪽의 혈액 순환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명도 더 심해지고 또 어지러움증도 더 심각하게 이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차가운 데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곳을 이동하면은 이때는 갑자기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이때도 역시 이제 저혈압에 의한 어지러움증이 또 생길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쪽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은 심장 박동도 좀 빨라지고 혈관도 수축하기 때문에 이 관상동맥 질환이 더 심각하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지만 또 혈전이 생기면서 뇌동맥을 막아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뇌경색과 같은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뇌질환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근데 저는 긴급 질문 있는데요. 놀이동산에 이제 못 가겠어요. 바이킹 같은 거 타면 막 너무 울렁거려요. 물론 맞아. 네. 어지러워. 놀이동산 갈 때 미리 먹고 갈 만한 약. 어릴 때는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를 타도 어렵지 궁금해. 않지만 네. 나이가 들면 전정신경기관의 기능이 많이 네.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평상시에 고개를 움직여주는 아까 그런 운동법을 많이 해보시면은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타실 수 있을 겁니다. 가지 마세요. 아니 왜냐면 애가 어려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불만 못 하겠는 거야. 불만. 애만 타는 걸로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어제 야외에서 운동을 했는데요. 확실히 좀 공기가 달라지고 날이 풀렸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주말 날씨 궁금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확실히 날이 풀린 게 느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8.4도로 원래 이맘때 기온인 2.2도보다 3배 넘게 높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아직까지 쌀쌀함은 여전한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아침, 저녁의 기온에 맞게 오외투를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은 곳이 있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에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먼지와 안개가 뒤섞이면서 부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쪽 지역과 부산, 제주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도 나쁨 정도로 농도가 짙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이 17도, 전주 20도, 대구 22도까지 오릅니다. 주말까지 하늘도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22도를 보이겠는데요. 완연한 봄 날씨에 나들이 가시기에도 좋겠습니다.
먼지가 말썽이기는 하지만 바깥을 나서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들이 되겠는데요. 다만 동해안은 건조한 데다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어서요. 캠핑이나 산행하실 때에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완연한 봄 날씨라 나들이 하기 좋으신데 꼭 마스크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미세먼지가 말썽이에요. 날 풀리면 공기질 안 좋다는 얘기 당연히 따라오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말까지 워낙 기온이 오르고 날이 포근해서 야외 활동 계획 많이 세우실 텐데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오아시스에서 Play the next channel